안녕하세요. 참, TV에서나 겪을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다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이혼하시고 저를 할머니에게 맡겼죠. 제가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아예 연을 끊었고 아빠도 해외에서 재혼을 하신 탓에 저는 완전히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하루는 너무 외롭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에 엄마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부잣집 아저씨랑 결혼해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날 버렸어? 나랑 할머니는 이제 아예 없는 취급하는 거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오니? 미쳤어, 정말로? 저를 매섭게 내쫓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 때문일까요? 부모 없이 혼자 자란 티가 났나봐요. 어릴 때부터 구깃한 옷을 입고 다니고 후줄근하게 학교를 가니까 애들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괴롭힘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지요. 지금이야 촌지가 없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촌지는 흔한 것이었답니다. 되려 촌지를 안 준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당연했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고요. 저도 당연히 촌지줄 형편이 안 되었죠. 원영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니? 우리 반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사는데 원영이는 정말 특이하네.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혼자 사는구나. 우리 반에서 할머니랑 사는 애 손 들어봐.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고 이것 봐, 너 혼자만 할머니랑 살잖아. 참 별나다니까. 그래서 급식비도 밀리고 그런 거니? 목에 때가 꾀재재하게 껴있고. 아예 대놓고 저를 왕따로 만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절 싫어하니까 다른 애들도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을 갔었을 때 저는 더더욱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불에 뒤집어 씌워서 맞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바다에 놀러 갔을 때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애들은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반 일진 애들이 저에게 너는 구명조끼 없어도 수영할 수 있잖아 라며 제 구명조끼를 뺏어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 절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저는 혼자서만 구명조끼 없이 팔에 끼는 튜브만 끼고 들어갔죠. 땅에 발이 닿지 않기 시작하자 점점 불안해진 저는 갑자기 몸에 쥐가 나게 되었고 바닷물을 엄청 먹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외치려고 해도 입안에 물이 들어가서 꼬르르륵 잠겼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익사하기 직전에 구조대원에 의해서 발견된 거였어요. 그때 제 의식이 없었대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장 대세동기로 저를 살린 거였죠. 병원에 한 달이 넘도록 입원을 했고 폐에 물이 들어가서 그거 빼내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은 학교 전체에 수학여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수련회를 가더라도 물놀이를 금지시킨 거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징계를 받았고요. 안전관리 소홀로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저희 학교가 집중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학교에 간 저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애들은 저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었으니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고, 담임 선생님은 저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며 아예 그 뒤로는 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원래는 밝고 긍정적이었던 저는 지옥 같은 학창시절을 보낸 뒤로부터는 웃지도 않는 얼음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일도 절대 못하게 되었어요. 항상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먼저 나서서 말을 하거나 말을 거는 일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의 학창시절은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었답니다. 초중고 내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생 때 엄마에게 찾아간 건데, 그마저도 거절을 당하고 욕을 먹은 저는 흑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나는 혼자 살아야 할 운명인 거야. 에휴.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라도 조금 잘하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원영아,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조용히 묵묵하게 맡은 일은 잘하니까 보기 좋다.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은 큰 근심 걱정 없이 조용히 잘 보내게 되었고, 저는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의대보다 지방에 있는 약대 점수가 더 높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서울에 살던 저는 약대에 입학하느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네요. 하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새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저는 또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애들은 날 싫어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마음먹은 저는 미술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동생은 물리치료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언니, 왜 구석에서 혼자 그러고 있어? 우리랑 같이 놀자.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준 아이였습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같이 밥 먹자, 약대 다니는 언니. 완전 똑똑해. 우리 학교에서 약대가 최고잖아. 저를 띄워주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너무나도 좋은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랑 그 동생은 친동생, 거의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도 가족이 없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저에게 사실 나 시설 출신이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자랐어. 우리 지역에 보람보육원 있잖아. 내가 처음에 거기에서 살았거든. 이곳저곳 옮겨다니긴 했지만 워낙에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치?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내 성격이 밝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더 밝은 척하고 내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등바등 사나봐. 언니한테는 왠지 이런 나의 마음을 다 말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언니는 착하잖아. 저에게 비밀을 털어놔준 승현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 과거를 말해주었죠. 나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 내게도 가족이 없거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완전 혼자가 되어버렸지 뭐. 어릴 때는 괴롭힘도 엄청 많이 당해서 물공포증도 생기고 목욕도 못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친자매처럼요. 승현이가 물리치료 국가고시 준비할 때 제가 거의 먹여 살렸다시피 밥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가고 매니저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약대 시험 준비하고 공부할 때는 승현이가 제 기숙사 앞까지 와서 과일부터 시작해서 밥 든든히 먹으라고 먹을 것도 한가득 챙겨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승현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챙길 거야. 약사돼서 돈 많이 벌면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에이, 언니 됐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자. 그렇게 저희 둘은 둘 다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에 있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동네 약국에 폐의 약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승현이는 대학병원에 척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승현이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방 출신 승현이를 서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엄청 무시를 했나봐요. 뒷담도 까고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태움 문화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엄청 심하게 한 승현이는 살이 10kg 넘게 빠지고 애가 완전히 맛이 갔을 정도였어요. 저는 너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조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행복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어? 다 부질없어. 그러니까 잠깐 병원 나와서 쉬자. 알겠어, 언니. 일을 그만두고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현이는 마음을 달랬어요. 워낙에 성격이 좋고 밝고 외향적인 승현이는 일을 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남자친구를 사귄 모양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엄청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인 듯 해보였고 승현이에게 엄청난 신세계를 보여줬답니다. 언니, 나 남자 엄청 잘 사귄 것 같아. 내 남친 대박이야. 막 승마 연회원권도 있고 저번에 남친 따라서 호텔 VVVIP 전용 목욕탕 갔는데 와, 시설이 그냥 끝장이야. 백화점 가면 개인 쇼퍼라고 쇼핑 도우미도 있다니까? 몇 달 사이에 승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온몸에 치장을 하고 명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다녔죠. 그 남자가 너 엄청 좋아하나 보다. 나는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30이 될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는 승현이가 부러웠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되겠다. 내가 언니한테 완전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언니도 이제는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며칠 뒤 저에게 소개팅을 하라면서 한 남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나왔고 호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대. 한번 만나봐. 사람 괜찮은 것 같던데? 그냥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겠지. 처음 해본 소개팅이기도 하고 자존감도 낮은 저는 내가 소개팅을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남자가 저에게 너무나도 호감 표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와, 이렇게 매력적인데 한 번도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 보셨어요?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도 미인이시고 약사에다가 공부도 잘하시고 신기한데요? 그날 바로 애프터 신청이 왔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약사랑 약국 직원들은 저랑 만나고 있는 그 남자의 사진과 직업을 알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원영씨, 그 남잔 진짜 아니야. 만나지 마. 양아치 같아. 그러게 말이야, 원영씨. 원영씨가 너무 순수하고 소심해서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진짜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이 남자는 잘생기긴 했지만 아휴, 뒤가 구릴 것 같아. 다들 안 좋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를 내가 만나도 될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진 뒤였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처음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준 남자였으니까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저랑은 다르게 쾌활하고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그 남자 덕분에 저도 삶이 행복해졌어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그 남자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심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푹 빠진 저는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결혼하자고요. 남자친구는 당신이 먼저 청혼하면 어떻게 해? 에이, 됐어. 내가 먼저 청혼할 거야. 딱 기다려. 그리고 며칠 뒤 고급 호텔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옷을 차려입고 장소에 도착한 저는 호화스러운 청혼을 받았습니다. 나랑 결혼해주라, 원영아.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을 받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다 잊히는 듯 했습니다. 승연아, 네 덕분에 내가 남편도 찾게 되고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로. 결혼식을 한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신혼생활 도중에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호텔 헬스장에서 기구를 옮기다가 발목을 부상당했던 거였어요. 의사는 인대가 손상되어서 적어도 6개월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재산인 사람인데 다치니까 우울해 보이고 하루하루 침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보, 기죽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나 약사야. 마음 먹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많이 벌어올게. 든든한 아내로 보이고 싶어 했던 저는 남편에게 카드도 주고 편하게 쉬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카드도 안 받고 밖에도 안 나가더니 친구들도 만나고 제 카드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저는 남편에게 여보, 아직도 인대 아파?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아니, 이제 트레이너 활동 안 할 건가 싶어서. 뭐? 저의 물음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그날 저에게 엄청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미안하다고 문자도 남겨보았지만 연락은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승연이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는 몰라도 승연이는 제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많이 자존심 상했나봐. 당분간 오빠 건들지 마. 체대생이니까 본인 몸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야. 승연이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남편은 제 돈을 쓰는 그런 형태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갔고요. 그러던 중에 승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요즘에도 형부랑 사이 안 좋아? 아, 요즘은 좀 서먹서먹하지. 나도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고 남편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느라.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 같이 계곡 가자. 내가 진짜 근사한 계곡 알아놨거든. 나 물 싫어하는데. 에이 언니, 또 그렇게 뒤로 뺄 거야? 남편이랑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절호한 기회라길래 저는 머쓱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죽도록 싫어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였죠. 그렇게 그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곡으로 떠났어요. 저보다 승현이와 남편이 더 친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언니, 우리 다이빙 하자. 여기에서 무조건 뛰어내려야지 제대로 놀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남편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너무 몸을 아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재미없게 살 거야? 저는 정말로 물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저를 쳐다보고 승현이도 저를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듯이 쳐다보니까 머뭇거리다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 깊이 빠져든 저는 바로 기절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그 깊은 곳에 빠지니까 기절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요. 정신을 잃은 저는 나 이제 죽는구나. 그때 누가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위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계곡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해병대 동기들이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수영을 해서 절 끌어당긴 거였답니다. 물가로 빼내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야 제가 몸속에 들어갔던 물을 확 토해내고 정신을 차렸대요. 남편과 승현이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펑펑 울었고요. 저는 한참 동안 토를 하다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고 나서야 저를 도와준 해병대원 출신 남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함부로 다이빙하지 마요. 여기서 다이빙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사실 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자살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담요를 덮고 짐을 챙겨서 집을 가려고 한 그 순간 아까 저를 살려준 해병대원이 남편과 승현이 몰래 저를 슬쩍 부르더라고요. 지금 병원 가시는 거죠? 네. 병원 들러서 검사받고 집에 가게요. 이거 제 전화번호인데 몸 좀 괜찮아지시면 남편분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세요. 꼭 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네? 남편분 이쪽으로 오신다. 그럼 저는 갑니다. 연락 꼭 주세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이빙하면서 충격에 잠시 기절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물 들어간 것도 심한 건 아니고 며칠 기침은 하겠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됐다. 다이빙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 모여들게 하고. 자존감 낮은 저는 그때도 그저 내가 못나서 남편에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우울해했어요. 다음날도 쉬는 것 없이 바로 돈 벌러 약국에 나갔는데
절 살려준 남자가 저에게 건넨 번호가 적힌 쪽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온 그 남자는 저에게 퇴근 후 만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도 할 겸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익선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는 법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였던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엄청 놀랬죠. 사실 그날 저희가 그쪽 무리를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남편이랑 동생분이 하는 이야기 듣고 놀라서요. 승현이랑 제 남편이 물가에서 놀고 있을 때 물을 싫어하는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저에게 녹음기를 건네주며 형사소송 변호사라서 그런지 어딜 가든 녹음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속기록도 적어왔습니다. 그가 건넨 녹취록을 본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형부, 아니 오빠, 언니 죽고 보험금 타면 우리 하와이나 갈까? 일단 하와이고 나발이고 약이나 좀 하자, 그 돈 타면. 알고 보니 승현이와 남편은 저 몰래 만나서 약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병원을 그만두고 강남에서 남자를 만나던 승현이는 검은 돈을 버는 사람과 깊게 사귀면서 그들에게 명품백을 받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다가 약에 발을 담그게 된 거였습니다. 약에 중독이 된 승현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일을 하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승현이의 남자친구라고 한 사람도 승현이를 밤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탕 발린 말로 유혹을 한 거였어요. 결국 약에 중독된 그녀는 밤일을 하게 되었고 제 남편에게도 약을 권해서 서로 저 몰래 그런 짓들을 한 거였습니다. 그걸 모두 다 알게 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약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돈 나올 구멍을 만들려고 하다가 만만하고 착한 저를 타깃으로 잡아서 사망보험금을 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 금액만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였어요. 그 변호사는 물놀이를 하다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상해서 바로 가까이 가서 녹음을 한 거였다랍니다. 아무래도 형사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딱 직감이 온 거였죠.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그 직감이요. 저희를 예의주시하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제가 풍덩하고 떨어지니 친구들과 함께 헤엄쳐서 저를 구한 거였죠. 사망보험금 걸려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사에서 자료들 전부 뗀 다음에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세요. 이혼소송은 당연하고 보험 해지도 하시고요. 정 때문에 계속 같이 살려고 하다가는 정말로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아이가 제 남편과 그런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손이 덜덜 떨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연신 꾸벅 인사를 한 저는 그분이 추천해주신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았고 보험회사부터 찾아갔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해지 계약서를 쓰고 나왔고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 직접적인 살인이 아닌 이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살인죄로 고소를 했다가 기소가 안 되면 아예 남편분께서 처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약을 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니 이혼소송이랑 약 관련한 고발로 싸워봅시다.
저는 그날 바로 집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뺐습니다. 남편이랑 소영이가 모르는 곳에 숙소를 다시 잡고 이혼소장을 날렸네요. 뒤늦게 전화가 온 남편은 저에게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대요. 저는 바로 말했죠. 내가 바보처럼 착하니까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성격으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날 죽여서 니네들 약간 만들려고 한 거니? 해도 너무하다 정말로. 너네 그거 살인이야. 상간녀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까지 전부 다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랑 나랑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너한테 카드 준 것도 이번에 해지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그들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구속되었지만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이혼소송이랑 상간녀 소송도 제가 승소했고요. 그런데 씁쓸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이 물법인 것인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온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하니, 원래 이래요. 법은 가해자 편이고 피해자 편의는 봐주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훌훌 털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상처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약사일만 하면서 정말 일집을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혼 후 1년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 애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승현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 아니, 너네들은 모르는구나. 승현이랑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연 끊은 지 오래야. 헐, 언니랑 승현이 둘 다 엄청 친하게 지냈잖아. 세상에, 헐, 진짜야? 말도 안 돼. 애들은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다가 저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봤어? 100g짜리 마약 가지고 있는 남녀가 강남 술집에서 체포됐다고? 몰라. 요즘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 요즘에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정신이 없다. 알고 보니 승현이와 제 남편이 뉴스에 나온 거였답니다. 둘 다 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긴급 체포가 되었던 거고요. 가지고 있던 양이 한 번에 10,000명 이상 투약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영장이 바로 떨어졌나 봐요.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거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뉴스가 한동안 시끌벅적했대요. 뭐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오염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은 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저는 완전히 모르는 내용이었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동아리 사람들이 말하길, 승현이 걔 얼마 전에도 우리한테 연락 왔었거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그래서 난 병원에서 승현이가 잘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퇴사하고 나서 강남 룸에서 일한다는 걸 뒤늦게 안 거지. 알고 보니 상간녀 소송 당한 이후로 동창들에게 돈을 엄청 빌리러 다녔나 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손을 뻗은 거였죠. 제 남편도 중독이 되어가지고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고, 결국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와 둘이서 약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거였기 때문에 형량은 더 세게 나왔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처절하게 망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성을 찾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크게 액땜했다고 치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에휴, 정말 내 인생 쉽지 않네. 되려 저는 그들 때문에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소심해서 아무 말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바꾸자 마음을 먹은 거였죠. 이제는 누가 물가에 가서 놀자고 하면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함께 못 놀 것 같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요. 비록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관계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당당하니까요. 너무나도 큰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되려 그 일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그 말이 정말로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고 상처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 안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좀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보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남들과 조금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제가 발견된 곳은 한 동네의 골목에 있는 쓰레기통 옆이었대요. 포대기로 둘둘 쌓인 채로 앙앙 우는 저를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저는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우리 엄마는 고등학생이었대요. 부모님 몰래 출산을 한 거였고요. 임신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 학교도 자퇴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나봐요. 돈을 벌 수도 없는 나이이니 결국 저를 책임지지 못하고 버린 것이었죠. 경찰에 의해서 엄마를 찾을 수 있었고요. 경찰은 엄마에게 아이를 버릴 거냐고 물었대요. 그때 엄마가 펑펑 울며 우리 아이 버리기 싫지만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며 저를 보육원에 보낸 거였답니다.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아로 살다 보면 너무나도 서럽고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를 이따금씩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고아들은 사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얘들아, 밥 시간이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마치 야생에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애들은 급식실로 달려듭니다. 아무리 달리기가 빠르고 먼저 줄을 섰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먹는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보육원 안에는 서열이 있었거든요. 키 크고 싸움 잘하고 덩치 큰 애들이 가장 느긋하게 와서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로운 성격이었던 저는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말했죠. 니네들은 왜 항상 늦게 오는데 제일 빨리 먹는 거냐?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다른 애들 밥 먹겠다고 뛰어와서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이 새끼가 미쳤나? 너 돌았어? 어디서 큰 소리를 내?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일진 애들에게
단단히 찍혀버렸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애들은 저를 보고 욕을 날리기 일쑤였고요. 저딴 놈들은 쥐포처럼 잘근잘근 밟아줘야지 다시는 위로 기어오르지 못해. 안 그러냐? 그러게 말이야. 무슨 깡으로 우리한테 대든 거냐?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깡 하나는 좋네. 보육원에서도 괴롭힘 당한 저는 학교에서도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녀석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저는 자연스럽게 고아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꽁꽁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지만 그놈들이 소문을 냈더라고요. 저는 고아이고 뭣도 없으니 때려도 된다고요. 그래서 애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고 심지어는 제 근처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걸 해결해주는 게 담임선생님이잖아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되려 강한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부모님이 잘 나가는 애들 편을 들더라고요. 선생님, 저 걔네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하면서 학교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선아, 네가 잘못한 건 없는 거야? 그 아이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너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건 아닐까? 되려 괴롭힘 당하는 애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도 내 편이 없구나. 나는 혼자서 자립해야 하는 거구나. 깨달았지요. 너무 이른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공부에 집착하기 시작한 게요. 지금이야 다른 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거든요. 뭐 고승도 공부법이다 뭐다 해서 사시 패스하고 성공하고 이런 자수성가 스토리 관련한 책이 엄청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아 출신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애가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왔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되려 쟤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데 맨날 전교 꼴등이냐? 놀림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졸업을 전교 10등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저를 괴롭힌 애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걔네들은 실업고등학교를 갈 것이니 저는 이를 악물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던 거죠. 하여튼간에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사는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을 해야 해요. 시설에 더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국가 보조금 1000만 원을 받고 자립을 할 것인가. 저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보조금을 받고 자립했습니다. 내 한 몸 겨우겨우 누일 정도의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외롭고 힘든지 몰랐거든요. 시설을 벗어나니까 아무리 작은 방이어도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게 너무나도 감사하네. 고시원처럼 작은 곳이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곳이었답니다. 학교에서도 마음 잘 맞는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무료로 기숙사에 살 수도 있었어요.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노력하면 결과가 나왔던 시기였어요. 공부라는 게 노력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극상위권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라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더 활발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강박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엄청 열심히 챙겨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오죽하면 교수님이 혜선이 너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교수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너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애는 본 적이 없다. 뭘 해도 너는 성공하고 크게 될 것이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준 성실함이었습니다. 저의 성실함은 군대에서도 빛났어요. 그곳에서는 인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많지도 않고 다양한 애들이 모이거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다니는 저는 바로 주목을 받았고 대대장의 호출도 자주 받았습니다. 대대장 아드님분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가지 공부법이나 팁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덕인지 군생활도 편하게 했고 저는 인생이 술술 풀리는 듯 했어요. 그래, 열심히 성실히 살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 닥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전역한 저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학점도 만점에 가까웠고 대외 활동도 부지런히 열심히 했고요. 당연히 취업도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취업의 세계는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고아였던 저는 아무래도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저 혼자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라면이랑 밥 한 공기 먹어가면서 정말 밤잠 줄여가며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 같아요. 거의 100장이 넘는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졸업하고 6개월간 면접을 40군데 넘게 봤지만 붙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았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요즘 취업난이 심해서 그래요. 경제도 안 좋고 기업에서도 워낙에 신입을 안 뽑으니까 다들 힘들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적어도 100군데의 면접은 본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묵묵하게 정진하자고요. 그 말에 힘을 입은 저는 그래, 적어도 남자라면 100번은 도전해봐야지. 나한텐 아직 60번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오뚜기처럼 더 열심히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을 같이 다닌 동기들이 하나 둘씩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 SNS에 합격 사진을 올리니까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된 대학 동창회에서도 친구들은 야, 너 아직도 취업 못했냐? 거의 1년째 아니야? 네가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더니 취업은 맨날 술 마시고 놀던 애들이 제일 빨리 하네. 참, 모르겠다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취업할 수 있겠지. 어떻게 맨날 잘 얘기만 하겠어. 야,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그런 곳이라도 좀 들어가. 대학 동창들의 감정 섞인 말들이 왜 이리 절 마음 아프게 만들던지요.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내가 제일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촉망받는 유망주였는데 이제는 나만 혼자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서 씁쓸하고 힘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애들은 부모님 백이나 아는 어른들을 통해서 뒷구멍으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학사 경고를 받아서 자퇴를 한 해 만에 했던 준식이는 아빠 회사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학점도 낮고
매일 과에서 겨우겨우 공부를 따라오던 수진이는 엄마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정직하게 살아온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나만 열심히 하면 언젠간 세상이 알아줄 거야 라며 살아왔던 저는 삶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갔다 온 그날부터는 아예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핸드폰도 잘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배수의 진을 친 사람처럼 오롯이 취업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기업에서 3차 심사까지 저를 올려준 거였습니다. 3차 심사에 통과를 하면 인턴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를 인턴으로 뽑아준 부장님은 저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한 적도 있으셨어요. 혜선 씨가 다른 면접자에 비해서 면접도 압도적으로 잘 보고 인적성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 것 같아서 눈길이 자꾸 가네요. 이렇게만 쭉 인턴 생활하면 문제없이 정직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회사 다니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직원 예정자였어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거든요. 심지어는 부장님이 다른 회사랑 계약하러 가실 때 정직원 말고 인턴인 저를 데리고 출장을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5개월간의 인턴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임원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인턴이 한 동기였고 그 중에서 1명이 떨어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붙을 줄 알았거든요. 4명 중에 한 인턴은 맨날 지각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자주 혼나고 꾸지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인턴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통보받은 탈락자는 바로 저였어요. 회사에서 바보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장님은 저에게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일을 어쩌나 많이 기대했을 텐데 나는 자네를 무조건 뽑으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말 못하고 혜선 씨는 유능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곳에서 혜선 씨를 스카우트해 갈 거야. 알겠지? 더 좋은 곳 가서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자고. 그 말은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내가 필기 점수에서도 다른 합격자보다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고 인턴 생활도 제일 뛰어나게 잘하지 않았냐.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떨어져야 하냐면서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이구나. 그냥 죽어야겠다. 살아서 뭐 할까? 다 필요 없어.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방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잘난 부모 만나서 고생 없이 사는 게 정말 제일 최고이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지요. 그날이 10년 만에 역대급으로 제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고아였던 저는 돈도 없어서 외투도 마트 옷가게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것을 입고 다녔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가장 초라하다는 것을요. 가난함은
겨울에 가장 많이 티가 나거든요. 하여튼 간에 얇은 외투를 입고 고시원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슬리퍼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노인네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건 아무도 그 노인네한테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면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 다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물었습니다. 파르르 떨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쉰 저는 속으로 그래, 어차피 난 죽을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서 뭐 하겠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었어요. 두꺼운 양말을 벗어 할아버지에게 신겨드리고 슬리퍼와 구두를 맞바꾸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두유와 뜨거운 호빵을 하나 사서 손에 쥐어드렸네요. 밖에서 떨고 있지 마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요. 외마디를 남긴 저는 슬리퍼에 얇은 여름용 셔츠를 입은 채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 동안 발발발 떨면서 집에 도착하니 발은 꽝꽝 얼어 있어서 동상 걸리기 직전이었고 볼은 빨갛게 터져 있었어요. 눈보라를 맞으며 집에 오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몸이 찢어질 것 같고 발이 깨질 것 같아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그 마음의 아픔보다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천장에 누워서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버려졌을까? 이렇게 사는 게 결국에 내 운명인 것일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연탄을 검색하고 편하게 죽는 법, 안 아프게 죽는 법, 극단적인 선택, 취준생 자살 이런 걸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번개탄을 샀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려고요. 너무나도 살고 싶은데 죽어야 하는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입맛도 없고요. 아침에 뜨는 햇살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더군요. 결국 저는 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 원하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버려진 인생이었던 저, 이제는 제 운명처럼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최종 면접에서도 버려졌으니 저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구멍들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수면제들을 모아서 입에 털어놓았어요.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긴 꿈을 꾸었거든요. 하얀 색깔 배경에 저는 혼자 있었고요.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막 저를 부르면서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더니 눈을 뜨게 되었고요. 눈을 떠보니 천장도 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여기가 천국인 건가? 여기는 어디지? 알고 보니 병원이었던 거예요. 한 부부와 경찰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고 그때 제가 정신을 잃고 집 안에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실려간 거였답니다.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저는 저산소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지요. 치료가 잘 되고 있었던 건지 정신을 차려서 의식이 돌아온 거였지요. 간호사가 깨어난 저를 보고 의사를 호출했고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고,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맥박이 희미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병원도 처음에는 하급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저산소 치료 장비가 없어서 대학병원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저는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게 된 걸 보면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환자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살아야죠. 환자분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크나큰 운명이죠. 분명히 살아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살 시도를 하다가 살아난 사람한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었지요. 저산소 치료라는 특수 장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입원한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병원비를 납입하러 원무과에 내려갔어요. 저 신혜선입니다. 여기 신분증 있고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내실 돈 없으신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 대신 한 부부가 와서 저의 병원비를 전부 내주었다는 거였죠. 너무 놀란 저는 네? 아니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내 이름을 착각해서 아들 병원비 내줘야 하는데 돈을 잘못 낸 건가? 하고요. 하지만 원무과에서는 그럴 리 절대로 없다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저는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연기를 피워서 장판이랑 벽지가 다 망가졌을 텐데 집주인은 제 탓 없이 다 새로 싹 갈아주었더라고요. 학생, 죽지 말고 계속 살아. 집주인의 한마디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한 2달 전에 버스 정류장 쪽에서 노인한테 외투랑 신발 건넨 적 있으시죠?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면접에서 떨어진 그날 제가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형사분 말씀을 들어보니 그 할아버지는 노숙자가 아니라 치매 노인이고 길을 잃고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 접수가 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한 시민이 경찰서에 그 노인을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주변 CCTV를 가족과 함께 보다가 저의 행적을 본 가족이 저의 신상에 대해서 꼭 좀 알고 싶다고 한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편의점에서 두유랑 음식 산 결제 내역을 추적해서 저를 찾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절 발견한 것도 그 부부였대요. 살해를 꼭 좀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상한 연기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였고 문을 따고 들어오니 안개처럼 연기가 팍 나오면서 쓰러진 저를 발견한 거였죠. 형사는 저에게 그분들께서 꼭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 연락처를 드려도 되나 해서요. 저는 연락처를 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혜선씨 맞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날 외투를 건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외투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며칠 뒤 저는 그 할아버지의 따님과 사위분을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사 부부셨고 영양제 사업을 아주 크게 해서 연매출 몇백억을 찍는 엄청난 자산가였어요. 아버님께서 치매를 심하게 앓고 계셨고 그날 청소를 한다고 집 대문을 열어놨다고 실종된 거라고 합니다. 혼자 거리를 헤매면서 옷도 잃어버리고 몸도 많이 더러워져서 사람들은 그 노인을 노숙자로 알고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옷이랑 외투를 벗어주고 그렇게 해서 노인은 겨울날을 버티다가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따님분은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청년이 잘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꼭 갚고 싶어서 연락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제약회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학생 유서를 읽게 되었거든요. 일부러 읽으려고 한 건 아니고 형사님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초 신고자가 저희라서 어쩌다 보니 그 부분은 제가 고아에다가 최종 면접에 떨어진 것까지 다 알고서 조심스럽게 본인들 회사에 취업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 회사는 꿈의 회사였어요. 되려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죠. 그 부부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좋은 인재를 모시게 되어서 우리 부부가 더 영광이지요. 인성부터 시작해서 실력까지 전부 보장된 젊은이인데 되려 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연봉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정말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숙소도 있었기에 저는 좁디 좁은 단칸방 생활을 접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네요. 원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금방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전공한 것을 살려서 영양제 판매를 홈쇼핑에 런칭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부부는 저에게 귀인이라면서 회사가 아닌 곳에 저를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다른 자식분들도 저를 마치 막내 동생처럼 좋아해주고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중에 우연히 전 회사에서 함께한 인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을지로 곱창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중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일 잘했는데 떨어졌잖아. 사실 인턴 중에 내정자가 있었대. 그래서 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란다. 우리 회사 취업비리 터져서 기사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저는 제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임원 중 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일 못하는 인턴을 합격시키느라 절 떨어뜨린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제가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죽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미묘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다른 취준생들은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우울했을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더 상처받고 아파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간의 세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네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언젠간 기회가 오나 봐요. 구슬땀 흘리면서 회사를 위해 진심으로 살아가는 저를 좋게 본 한 여직원이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고아잖아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수정 씨는 결혼할 나이잖아요. 지금 결혼할 사람 찾고 있는 거죠? 저 사실 고아입니다. 고아인 저도 괜찮나요? 순간 동공이 흔들린 수정 씨이지만 바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그게 뭐요? 오히려 더 매력 포인트인데요? 열심히 살고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제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고 저보다 저를 더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거의 살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날들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한 저는 식 날짜를 잡은 예비 신랑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그 부부, 저희 회사 대표님들에게도 전했죠. 대표님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먼저 말 안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도와줄게요. 우리가 보통 사이인가요? 우리 부모님을 살려준 귀인이 결혼한다는데 무조건 도와야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의 상견례장에도 부모님 대신해서 가주시고 결혼식장에서도 혼주석에 앉아주셨습니다. 저는 고아라서 항상 그 부분이 너무나도 고민되고 걱정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텅 비지 않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더군요.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하고요. 그녀와 저는 결혼해서 지금은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도 출산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자식분들이 저의 딸을 엄청 좋아해 주셔서 육아용품도 따로 살 필요도 없이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받고 있네요. 가정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고 취업도 되어서 이제 저는 조금씩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시설을 나와서 살고 있는 고아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봉사하고 싶어요. 저도 얼마나 혼자 살아내는 게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우리 모두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사실 인생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도와주고 싶네요. 아내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보육원 봉사를 하려고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일부러 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설 출신 청년들이 있다면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거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지만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결국에 행복을 느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 잔소리 같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하여튼 간에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